1972년 프랑스의 한 방송사. 연금술사 리차드 샴프레이는 믿기 어려운 장면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것은 바로 연금술을 이용해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거짓말 같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흥분에 휩싸였는데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건 정작 그의 쇼가 아니었다. 자신을 1784년에 사망한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소개한 리차드 샴프레이. 그의 발언은 곧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72년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역사 속에서 다시 나온 인물 생제르맹 백작. 그는 과연 누구일까? 죽지 않는 생물이라 하면 흔히 전설 속에 나오는 불사조를 떠올린다.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사조는 500년에 한 번씩 기세, 모략을 취하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전해진다. 몸이 다 타버리면 어린 새끼로 다시 태어나 다음 부활 때까지 500년을 살아가는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불멸의 새로 알려져 있는데 전설로만 전해지던 일이 바다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생물은 태어나 서서히 노화 과정을 거쳐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해파리의 일종인 트리토프시스 뉴트리큘라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은 몸 길이 약 5mm의 이 해파리가 태아 상태에서 성장을 시작해 노쇠하면 다시 태아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트리토프시스는 타 생물에게 먹히거나 몸체가 손상되지 않는 한 개체 수명이 다해 죽는 일은 없다.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로 영생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이를 이형 분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형 분화 현상은 하나의 세포가 다른 종류의 분화된 세포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꼬리가 잘린 도마뱀의 꼬리가 반복해서 자라는 것이 한 예다. 도마뱀과 달리 트리토프시스는 몸의 일부가 아닌 몸 전체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트리토프시스가 어떻게 몸 전체를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쩌면 이 작은 해파리의 불로불사의 능력이 인간이 꿈꾸는 불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 불로불사를 위한 인간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제우스에게 연인인 티토누스를 불사신으로 만들어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실수로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빠뜨린 나머지 제우스는 티토누스를 영원히 늙어가게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호걸 아킬레우스 역시 불사신과 관련이 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지성과 저승의 경계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아킬레우스를 담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녀가 잡고 있었던 발꿈치만 물에 젖지 않아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고 전해진다. 13세기엔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이자 탁월한 선견지명을 지녔던 로저 베이컨이 노화의 원인이 체내 수분 손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남성들에게 불로 장생하고 싶다면 젊은 여성과 함께 지내며 그녀들의 땀과 날숨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라고 조언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에서 잭 스페로우는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해주는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젊음의 샘은 1513년 스페인 탐험가 후안 폰세 데 레온이 열정적으로 찾아 헤맨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젊음의 셈이 있다고 알려진 비미니 섬을 찾기 위해 항해하다 플로리다를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프랑스 생리학자 브라운 세카르는 젊음과 정력 유지의 명약으로 다소 엽기적인 강장제와 회춘을 위한 주사 요법 등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의 뜨거운 열망과는 달리 생과 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오로지 신의 몫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불가능한 불로불사를 실제로 얻은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혹과 함께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 바로 생제르맹 백작이다. 불사의 존재로 동양에 삼천갑자 동방삭이 있다면 서양엔 생제르맹 백작이 있다. 중국 조난 시대에 살았다는 동방삭은 갑자년을 3,000번이나 겪으며 무려 18만 년을 살았다고 알려진 인물로 중국 신화에 나오는 여신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를 먹고 장수를 누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반면 생제르맹 백작은 18세기 프랑스를 시작으로 200년 이상 변치 않는 모습으로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목격됐다고 한다. 두 인물은 사격의 스타로 군림하며 불로불사의 존재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저 전설로만 떠도는 동방삭과 달리 생제르맹은 목격담과 함께 많은 기록들 속에 등장함으로써 그 존재에 힘을 싣고 있다. 생제르맹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 거룩한 형제를 뜻하는 라틴어 상투스 게르마누스의 프랑스어인 생제르맹으로 불렸을 뿐이며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선 중간 정도의 키에 탄탄하게 단련된 몸매를 지녔고 놀랄 만큼 간소하게 차려입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1750년대 전후 프랑스 사교계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생제르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생제르맹 백작은 이상한 인물이다. 그는 무섭도록 화제가 풍부하며 말을 듣다 보면 어쩐지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하는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생제르맹 백작은 대단히 박식하고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건 생제르맹 자신이 고대 시대부터 영생을 누려온 존재라고 주장한 점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제르맹 백작이 현자의 도를 가진 연금술사로 믿었고 불로불사의 명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자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다. 최후의 연금술사를 쓴 이안 맥칼만은 그 근거로 생제르맹 백작이 만들었다는 특수한 묘약에 관해 실린 영국의 런던 머큐리 신문 기사를 소개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알고 지내던 귀부인이 노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녀에게 특수한 묘약을 선물했다. 그런데 귀부인이 없는 사이 늙은 하녀가 묘약을 물인 줄 알고 마셨고 늙은 하녀는 젊은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보고돼 있다고 한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생제르맹은 신원불명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아 연금술 실험실을 제공받음은 물론 루이 15세의 사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됐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루이 15세의 충신 쇼아즈르 공작의 음모에 의해 1760년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 후 1784년 독일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진 생제르맹이 다시 목격된 것은 3년 후인 1787년 프랑스 궁정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생제르맹은 새롭게 즉위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의 면회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정치와 국정에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무서운 파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불안한 기운의 이 말은 곧 현실이 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콩코드 광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후 호련히 모습을 감췄던 생제르맹. 그러나 이후에도 그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다. 프랑스, 영국, 터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의 기록에서 무려 260년에 걸쳐 등장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생제르맹의 모습이 마치 40대 신사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괴한 풍설과 함께 불로불사의 열쇠라 여겼던 연금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생제르맹은 불로불사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1972년 한 남자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다시 불로불사의 가능성을 기대하는데 한 프랑스 방송사에서 자신을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소개한 리차드 샨프레이. 하지만 1983년 죽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 과거 강도 혐의로 6년을 선고받았던 샨프레이는 감옥에서 생제르맹 백작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서 그가 유럽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화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와 명예에 눈이 먼 나머지 생제르맹 백작 행세를 하며 사기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샨프레이의 사건이 사기로 끝났음에도 생제르맹 백작에 대한 유럽인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불사신이며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18세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전설의 트릭스타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불사신인가. 수수께끼 같은 생제르맹의 삶과 행적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74년) 중국 서안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 땅을 파던 농부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고고학적으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불리는 병마 용갱이었다. 연구 결과 병마 용갱의 정체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립한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만리장성, 아방궁, 분석행위 등으로 설명되는 진시황은 한마디로 절대 강자였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거대한 무덤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사후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우려해 무덤을 만드는 데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생매장시키라고까지 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물까지 모두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위험을 떨쳤던 진시황.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다스린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의 최대 관심사는 불로불사였다. 일생을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진시황은 영생 불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각종 미신과 불로처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처형해 그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는지 시험을 하기도 했다. 여기다 동방의 삼신산에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영험한 버섯을 구하기 위해 방사 서복을 파견한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순 없었다. 자신이 세운 제국을 시찰하는 여행길에서 50세의 나이에 돌연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2001년 캐나다의 데이비드 커티스 교수는 진시황의 죽음이 불로장생의 약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 연구가인 방사 서복에게 동남 동녀 500명과 함께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한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불로초를 구할 방법이 없자 그의 주치의들은 수운을 처방하게 되는데 한 역사서에 따르면
수은이 든 불로장생 약을 먹은 진시황은 일시적으로 혈색이 좋아지고 온몸에 활력이 돌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에 진시황은 수은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도 모자라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궁궐내에 수은으로 채워진 연못을 만들며 수은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믿게 되었다고 한다. 데이비드 커티스 교수는 진시황의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수은 중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진나라 외의 모든 책을 불태우고 460명의 학자들을 생매장시킨 분서 갱유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진시황의 죽음 역시 수은 중독으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진시 황릉의 지하 궁전에선 다른 황릉의 지표면보다 30배 이상 높은 수은이 검출되면서 수은 중독 사망설에 무게가 실렸다. 불로 불사에 대한 야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시황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단명했다. 천하를 얻은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순 없었던 것이다. (2015년 5월 30일) 중국의 유명 여류작가 두웅은 사망 직후 생전에 합의한 대로 인체 냉동 수술을 받았다. 두웅이 선택한 방법은 전신 냉동이 아닌 머리만 냉동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머리는 50년 후 다른 사람의 신체와 결합해 부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체 냉동 보존술이 21세기 현실에 등장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해 독일군과 전투 중 중상을 입은 로버트 에팅거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다행히 뼈 이식 수술로 다리를 보존하는데 성공한 에팅거는 앞으로 의술이 발달한다면 신체 일부뿐만 아니라 생명을 영구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저서 냉동인간에서 미래의학이 냉동 보존한 시신을 해동시켜 질병으로 손상되거나 기능이 멈춘 장기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냉동 인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먼저 시신을 얼음통에 넣은 후 심폐소생기로 호흡과 혈액순환 기능을 복구해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음 서둘러 냉동 캡슐이 있는 곳으로 보낸 후 시신의 가슴을 절개해 늑골을 분리하고 혈액을 제거해 특수 액체를 주입한다. 하지만 냉동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특히 뇌의 경우 결빙 현상으로 세포 구조가 파괴되는데 이때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로봇 팔들이 세포 사이에 들어가 세포 소생을 돕는다면 이론적으로 냉동 인간의 부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인체 냉동 보존술의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거기다 2011년엔 냉동 인간 부활을 놓고 거짓말 논쟁까지 불거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845년 북극 지방을 탐험하던 중 사망한 탐험가 존 토링톤이 1983년 북극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존 토링톤의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고 과학자들은 피부 조직 샘플만 채취한 뒤 시신을 그 자리에 다시 매장했다. 하지만 1998년 냉동 인간을 연구하는 독일의 리터 박사팀이 비밀리에 시신을 꺼내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존 토링톤의 시신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리터 박사 연구팀은 존 토링톤이 숨을 쉬며 주변을 의식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고 주장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의혹만 남았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웨일은
2045년 이후 인간의 죽음이 매우 희귀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과학기술의 속도로 본다면 2045년엔 컴퓨터의 능력이 전 인류 지능을 앞지를 것이며 인간은 기계와 항상 연결돼 있어 기계가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기계인 시대가 펼쳐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거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 147개를 예측했는데 그 중에서 월드 와이드 웹, 검색 엔진, 3D 프린터, 가상현실 등 126개가 실현됐다고 알려져 있어 사람들은 그의 발언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간이 불사의 삶을 살게 될 시대를 대비해 현재 하루에 150개의 약을 복용 중이라는 레이 커즈와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당신이 24시간 곁에서 떼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식되지 않았을 뿐 의존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간의 뇌의 연장 아닌가요? 라고.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석관 속 미이라들.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건설했던 진시황의 병마용계. 새로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냉동 인간까지 불멸의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열망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만약 인간의 바람대로 불로 불사를 얻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